18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그 182페이지 기본서에 보니까 매회 출제된다고 되어 있죠. 매년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32회 시험에 비재산상 손해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비재산상 손해. 보통 민법에서는 뭐 정신적 손해 위자료라고 하는데 비재산상 손해를 우리 시험에는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X로 출제를 했다고 32회. 재산상 손해만 배상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나면 위자료도 줍니다. 합의금도 주거든요. 근데 중개사고가 나면은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지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안 줍니다. 보험금으로 안 준다고요. 민법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개인재산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보험금으로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해 주지는 않는다. 32회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니라 중개행위 장소입니다. 중개행위 장소 제공. 따라서 사장이 외출하고 없는데 실장이 손님 받았어요. 거기서 확인 설명을 했어요. 당장 계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장 있는 데서 계약해버리면 사장 들어와버리면 중개보수 다 입금시켜야 되겠죠. 몰래 저녁에 커피숍에서 만나서 계약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사장은 손님 왔다 간 줄도 모르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중개사무소 와가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커피숍에서 만나서 실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중개행위 장소는 제공됐잖아요. 확인 설명도 중개행위거든요. 계약서는 직접 안 적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다.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중개행위 장소 제공. 그 다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합니다. 시험에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된다. X입니다. 지금 보정 설정은 지금 현재는 1억입니다. 우리 책에는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개정될 예정이거든요. 우리 책은 개정될 예정인 걸 기준으로 아마 개정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1억 개인은 가입되어 있는데요. 손해가 3억 발생했으면 3억 다 배상해야 되죠.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고. 보험회사에서야 보험 가입한 만큼만 배상하지만 개업공개사는 전부 다 배상해야 된다고요. 초과 부분은 개인재산 가지고 배상해야 돼요. 보험 가입한 것만 배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 보정 설정 방법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똑같습니다. 보정보험 공제, 공탁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3개 다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실적으로 3개 다 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이게 지금 우리 교과서 1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법인은 4억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2억입니다. 이게 입법여부는 이미 몇 달 전에 입법여부를 해놓고 이거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중개보수하고 같이 바꾸기로 했거든요. 중개보수만 내리버리고 그 협회에서 협상카드로 중개보수 내려주는 대신에 이걸 올리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중개보수만 내리는 건 확정됐잖아요. 인하되는 거는. 근데 요거는 아직 정액을 안 했어요. 이걸 하게 되면은 개업공개사들이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만큼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이걸 올리는 게 좋겠죠? 협회에서 공제료 받는 거니까. 그래서 협회에서는 올리는 걸 원하는데 일반 개인 개업공개사들은 올리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니까 싫어하니까 이걸 아직 올리진 않았습니다. 현재는 2억입니다. 그냥 일단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 기본서에는 지금 4억이라고 돼 있죠? 바뀔 예정이라고요. 4억으로. 2배씩 올라갑니다. 분사무소 옛날 1억이었는데 2억, 개인 2억.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옛날에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옛날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지역농협만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뀔 예정인 거는 특수법인, 지역농협뿐만 아니라 지역산림조합 등 모든 특수법인 다 2,000만 원 이상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그럼 오히려 지역산림조합 같은 거는 내린 거예요. 옛날 지역산림조합은 2억이었거든요. 그냥 2,000만 원으로 된 거죠. 특수법인. 요거는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정될 예정이다. 지금은
2억입니다. 법인. 자, 우리 교과서 187페이지.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 프린터는 56번에 있습니다. 56번. 보정 설정 시기.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이 안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 통지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등록 후 업무개시 전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전이고요. 근데 분사무소 설치신고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은 이미 개업공개사들이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서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보정설정 증명서류를 3번 요거는 아직 안 했는데 다음 달에 1, 2월에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대해서도 할 텐데요. 미리 보정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입니다.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보정보험에 1년짜리를 가입했으면 1년 만기되기 전이라도 6개월밖에 안 지나도 바꿀 수 있다고요. 새로 협회 공제 가입하고 보험을 해약하면 미경과 보험료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년 가입했다고 꼭 1년 만기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보험 넣어버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효력 있는 기간 중인데 기간이 만료되어야 변경 가능하다 하면 X라고, 만료되기 전이라도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주로 현실적으로 1년짜리를 많이 가입하고 있거든요. 1년짜리인데 1년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서울보정보험 가입했다가 협회 공제로 먼저 바꾸고 나서 종전보험을 해약하면 미경과 보험료는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입니다. 시험에 만료된 후 15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X로 출제됐습니다. 만기 끝나는 날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은 만기 끝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고 12시간인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료일까지, 끝나는 날까지만 가입하면 된다.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시험에 나왔죠. 우리 프린터는 49번에 15일 있죠. 찾아서 그냥 밑줄만 쳐놓으십시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되면 수업만 계속 들으면 자동적으로 80점 이상 나온다고요. 49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만 쳐놓으시라고요. 15일입니다. 15일을 30일 이렇게 숫자 10일 바꿔서 시험에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의 지급인데요. 우리 교과서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190페이지에 있는데 맨 먼저 의뢰인이 손해가 발생을 하면 개업공개사에게 손해가 발생을 하면 개업공개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디다 청구해요? 보험회사에다 청구하죠?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합의서 등 합의서를 써주면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합의서 써주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럼 판결문 받아야 되겠죠. 손해발생. 그냥 보험회사에서 그냥 보험금 주는 건 아니에요.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 그게 당사자 간의 합의서나 또는 판결문,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받아가지고 보험회사에다가 공제조합에다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손해배상금 지급해주고요. 지급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개업공개사는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 지급하면 끝이 아니라 구상권 행사한다고 개업공개사에게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보정 설정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보험, 생명보험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은 고의로 사고 낸 거는 보험금을 안 주거든요. 우리는 고의라는 건 일부러 사고 낸 거죠. 일부러 사고 내도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생명보험 2년 안에 자살하면 보험금 안 줍니다. 화재 일부러 불내면 보험금 안 줘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중개사고를 내도 보험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구상권 행사한다니까. 그러면 구상권 행사하는데 보험 가입할 필요 뭐 있냐. 어차피 내가 다 손해배상 할 거 나는 가입 안 하겠다. 보험료 안 내고. 안 됩니다. 이건 책임보험이라고. 자동차 책임보험 무조건 들어야 되죠.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가입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개업관계사가 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부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무조건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입니다. 보정 설정 안 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요.
보정 설정해놓고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본가입 안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처음에 개업할 때는 보정가입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정설정 증명 서류를 가지고 가야만 등록증을 내주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다 합니다. 근데 1년 만기 끝나고 나서 재보정 설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 넘기는 경우 있어요. 근데 제가 기간 넘겨봤는데 바로 취소는 안 하더라고,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기본습 192페이지 개업공개사가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지금 개업공개사 또는 고용인, 직원의 고유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해야 되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사고를 내도 보험금 받는다 못 받는다? 무등록 중개업자 못 받는다고요. 왜? 보험가입이 안 되니까. 보험가입을 개업공개사가 했잖아요. 그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사고 내도 보험금 못 받는다 이 말이라고. 이게 손해배상 책임,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없습니다. 민법상 책임은 있겠죠.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거는 즉 보험금을 못 받는다 이 말이라고. 민법상 개인재산 가지고 받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재산 없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하여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했는데 판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중개행위와 관련된 중개사고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거든요. 이 중개행위가 뭐냐, 이게 판례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손님이 계약금, 중도금을 직원한테 맡겼는데 직원이 떼먹어도 그건 중개행위로 본 거예요.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사장은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판례는 그건 네 주관적 생각이고, 주관적이라는 건 주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객관적, 손님 입장에서, 손님 객자잖아요. 고객. 손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직원이 안면에 있어서 맡긴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중개사무소 보고 맡긴 거지, 그 직원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맡기겠냐. 이렇게 해서 판례는 결국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계약금, 중도금 떼먹으면 손님 거. 판례입니다.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가입한 개업공개사로서 보정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만료 후 15일 이내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된다 했죠? 손해배상 해준 경우 15일 이내고요. 만기 끝나면 만기 끝나는 날까지 가입하라고 했어요. 자동차 보험은 제가 끝나기 하루 전에 가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확인 설명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손해배상 책임은 손님 오자마자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제가 손해 입히면 서울보증보험에서 2억까지 배상됩니다, 이런 말 하면 손님이 뭐라고 하겠어? 너 지금 사기치려고 하네, 나한테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성립되고 나서 설명하면 된다고요. 미리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은 중개 완성된 때, 계약 성립된 때 설명하면 된다고요. 만약 제가 손해를 입혔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1억까지 또는 2억으로 바뀌면 2억까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이게 X입니다. 중개 완성된 때, 계약 성립되고 나면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두 문제가 나오는 게 손해배상 책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보정 설정에 대해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자, 다음은 194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195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이 칠판에 핵심적인 거는 적어놨는데요. 이게
시험에는 2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입니다. 이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옛날에는 잔금은 포함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잔금도 포함된다. 자, 그러면 매도인이 있고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입니다. 권고제도니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래 관행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등기 서류, 즉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뭐 이런 거, 주민등록 초본 이런 거 떼가지고 주고 중개사무소에서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매매할 때 매도인 뭐 가져오라고 그 서류 가져가면 잔금 받고 있죠. 그 현실적으로 우리 거래 관행이 지금 민법에서 말하는 동시행을 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시행이란 민법 판례는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이다. 그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가압류 이런 게 다 말소된 상태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게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순간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선이행을 하고 있죠. 매수인이 불리하다고 지금 등기 서류가 가짜인지 뭔지도 모르고 돈부터 준다고요.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잔금도 바로 안 주고 이 공신력 있는 예치기관에다가 맡겨놨다가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빼이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에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라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에스크로우 제도인데 유사한 제도인데요.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 외국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는 전혀 이걸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니까 어려워요.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 예치하는 예치기관이 3명이라고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3명에게 맡겨놨다가 맡길 때 그럼 예치명의자는 뭐냐면 7명인데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우리 프린터는 18번에 있나요? 몇 번에 있죠? 18번? 18번 맨 밑에 맞아요? 18번? 18번이 아니고 16번 맨 밑에 있는 16번 계약금 등 예치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예치명의자가 아닌 사람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치명의자는 7명이 있고 예치명의자 그 다음에 그럼 무조건 매도인은 절대로 그러면 완전한 소유권 넘기주기 전에는 잔금을 못 받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반환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반환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금융기관, 보정보험회사입니다. 즉 서울보정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수령해가지고 사고 치면은 이중매매 했으면 이제 이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수료 돈을 내야 된다고 보험증권을 그냥 끊어주는 게 아니에요. 위험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 보험료를 누가 부담한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실비를.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 52번 우리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16번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16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수수료는 취득 의뢰인이 부담한다고 16번. 그리고 만약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했을 경우에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했을 때는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개업공개사 찾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죠.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다. 계약금 등이란 잔금도 포함된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 임차인이,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예치하는 거잖아요. 매도인이 예치하는 게 아니라 예치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문제. 공탁금을 예치하는, 아까 제가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라고 했죠?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 매도인,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제가 X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되는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 이전 의뢰인이 아니라 누가 부담한다 했어요? 취득 의뢰인,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X네요. OX 문제는 X가 어렵고 오지선다행은 O가 어렵습니다. 옳은 걸 푸는 게 훨씬 더 어렵죠. 자, 금지행입니다. 시험에 3문제까지 출제됩니다. 한 문제에서 3문제까지 199페이지 기본서 199페이지 198페이지에 보면 그 법조문에 33조 9호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항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총 10개입니다. 자, 이게 여기서 시험에 3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입니다. 먼저 등, 개업공개사 등. 등이라고 하면 보조원도 보조원도 금지행위 하면 안 되죠? 금지행위는 부작위 의무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의무입니다. 예, 개업공개사 등, 보조원도 금지행위 하면 안 된다. 만약 금지행위를 하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우리 프린터는 11번에 있죠? 프린터는 11번. 프린터는 11번. 예, 11번에 있는 걸 여기다 그대로 적은 거예요, 지금. 11번. 교과서에 있는 게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다 요약해서 적기가 힘들어서. 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뭘 매매를 업으로 한다고요? 중개대상물. 따라서 시험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된다고요. 중개대상물이 뭡니까? 우리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잖아요. 요건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어떤 분이 또 질문하더라고. 그러면 자격증 따도 임대차 중개만 해야 되고 매매 중개는 하면 안 됩니까? 묻던데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는 가능해요.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장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샀다 팔았다 이런 거 집장사하면 안 된다고요.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교환업, 임대업, X 이 말은 또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 이게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를 다 요약해놨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X라는 말은 교환업, 임대업은 X,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해도 되는 거죠. 금지행위는 못하는 거니까 부정을 2번 하면 긍정이잖아요. 그래서 교환업,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 임대업도 안 된다고 하면 건물주들은 중개업 못할 거 아니에요, 임대업 하면서. 가능해요. 임대업 하면서 중개업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말이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를 법조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줄여서 제가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이게 중요해요. 모르고 하는 건 금지행위 아닙니다.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래서 제가 줄여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이라고 했어요.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초과징수는 어떠한 명목, X 이 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시험에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중개보수만. 따라서 중개보수가 아닌 분양, 대행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이런 거는 받아도 상관없어요.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비도 받아도 되죠. 실비. 계약성립과 상관없이 저 강원도 땅 보러 갔으면 주도 평창 메밀꽃 필 무렵 보러 갔었는데요. 현장 답사. 현장 답사 하면 돈 많이 들어요. 그런 거 돈 받아도 된다고. 계약성립과 상관없이. 실비는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했다. 그래도 위반입니다. 요즘은 수표 부도 나는 거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보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가계수표 부도 많이 났어요. 가계수표 많이 끊었잖아요. 개인이 500만 원씩 이렇게. 수표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거 10억만 받아주시오. 입금가 10억. 그 현업에서는 인정작업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13억 받으면 3억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위반 아니라고요. 실제 수령해야 위반이다. 왜?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형법에는 살인죄는 살인 미수범도 처벌받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미수에 그친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 받아야 처벌받습니다.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1000만 원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고 받았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등록업자는.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거짓말. 뭐가 거짓말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은 판사가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까지 판례 나와 있는 거 보면 가격을 속이는 것도 거짓된 은행이다.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것도 거짓된 은행이다. 그걸 현업에서는 대두리 친다 하더라고요. 대두리 친다. 현업에서.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무수거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무수거.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관직상투, 시공시. 자, 분양 관련 증서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설금인 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통장, 이런 것들이 분양 관련 증서입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고요. 상가 분양계약서도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자, 이게 직접 거래하고 매매를 업을 하고 뭐가 차이입니까? 매매를 업을 하고. 매매를 업을 한다는 것은 의뢰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 계속 직업적으로 사고 파는 거고요.
자기 집 딱 한 번만 개업공개사가 파는 거는 업으로 한 건 아니죠. 근데 그걸 파는데 의뢰인한테 손님한테 팔았으면 직접 거래입니다. 한 번만 해도 이거는. 손님이 아닌 사람한테, 손님이 아닌 거는 예를 들어서 개업공개사가 친구한테 자기 집 팔아도 된다고요? 근데 의뢰인, 이 직접 거래라고 하면 의뢰인이고, 의뢰인은 평소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의뢰인이죠? 의뢰인하고는 단 한 번만 거래하는 것도 안 됩니다. 직접 거래는 안 된다. 근데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 이번에 그 토요일 날 한국 경매학회 가서 그 중개업하는 분 왔는데 지금 싼 거 하나 잡았다 이렇게 하더라고. 뭐 시세 상가인데, 천안에 있는 상가인데 2억이 넘는데 1억 2천에 급하게 팔아달라 해서 자기가 잡았다 이러더라고. 그 잘못 말하면 누가 제가 듣고 있다가 이 직접 거래로 만약에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용히 하고 그냥 혼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직접 거래를 직접 개업공개사 명의로는 안 하죠. 자기 지인척 명의로 이렇게 하면 그걸 밝혀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배우자, 의뢰인, 개업공개사의 배우자와 개업공개사의 애인하고 거래하는 거는 직접 거래 아니죠. 근데 또 시험에 배우자하고 해도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모든 자금 집행 이런 건 전부 다 개업공개사가 하면서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경제 공동체로서 했다면 또 직접 거래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근데 배우자가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샀으면 그건 직접 거래? 아니에요. 돈도 다 내가 대주면서 내가 개업공개사인데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직접 거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배우자는 문제가, 그래서 배우자하고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 배우자 적발돼가지고 직접 거래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오직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기 때문에. 근데 애인은 적발하기 힘들죠? 배우자는 공시가 돼 있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근데 애인은 공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너 애인이지 물어보면 처음 아니 안 사랑하는데 하면 되잖아요. 애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애인이잖아요. 그 현실적으로는 직접 거래 많이 합니다. 싼 거, 급매물 막 싼 거 나오고 시세보다 싼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직접 많이 사는데 단 형식적으로는 직접 거래를 안 하고 배우자나 친인척, 애인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는. 예, 쌍방대리도 안 됩니다. 만약 쌍방대리를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쌍방대리를 허용하면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개업공개사가 양쪽 쌍방을 대리해서 계약서 적으면 만약에 시세가 10억짜리라고 하면 여러분 혼자서 9억 적어도 되고 11억 적어도 된다면 얼마로 적겠냐고요? 여러분이 개업공개사 마음대로 가능하다면 예, 그거는 뭐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매도인한테 11억 팔아주면 얼마 줄래? 매수인한테 9억에 사주면 얼마 줄래? 물어보고 나한테 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적을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피해를 본다고. 이게 개업공개사가 혼자서 쌍방을 대리하면 민법 시험에 쌍방 대리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안 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원칙은 안 되잖아요. 예외가 되잖아요. 그 시험에 나오면 아무 말 없으면 원칙을 답해야 돼. 예외를 답하면 안 되고. 원칙은 안 되죠. 민법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쌍방대리 예외 없이 안 됩니다. 예외 없이. 시험에 매도인 매수인 양당사자가 개업공개사를 신뢰해서 간곡하게 쌍방대리를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락했다. 안 된다고요. 정중하게 거절해야 돼. 시험에. 절대 안 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된다. 쌍방대리가.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 그래서 시험에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다가 그대로 1억에 되팔았다. 저도 뭐 부동산 거래를 지금 살면서 한 20번 넘게 샀다 팔았다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손해보는 것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실제 손해본 게 어쩌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영원히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1억에 샀다가 그대로 1억에 되팔고 하나도 못 남겨먹었다고 전매 차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등기 전매했습니다. 위반이다 아니다? 이게 투기조장에 해당되냐고 안 되냐고요? 해당된다. 미등기 전매라고 했어요.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면 하나도 안 남겨먹었지만 이 사람은 취득세를 탈세했잖아요. 일단 양도소득세는 남는 게 없으니까 낼 필요는 없지만 취득세는 내야 되는데
미등기점 했으니까 탈세를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시험에 나왔다고요.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 그 자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취득세는 안 내잖아요. 미등기 전매하면 안 내려고 그렇게 했겠죠? 투기조장이, 투기라는 거 참 애매하죠, 사실은.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주로 법에서는 보면 투기냐, 투자냐, 이거는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 했느냐. 개발계획 발표하기 전에부터 있었으면 그건 투기 아니에요. 투자라고요. 개발계획 발표하고 나서 알받기 하면 그런 건 투기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건 오른쪽에 있는 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요즘 뭐 학원에 찾아오고 인사를 하러 오고 이렇게 참 고맙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많이 벌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이거 3년에 3천만 원짜리만 하니까 돈 되던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1년에 1천만 원짜리보다. 이게 3년에 3천만 원짜리예요. 시험에 나오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현업에 가서 안 들키면, 안 잡히면 뭐 해도, 시험에 안 잡히면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죠. 다 일단은 적발됐다는 전제하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지, 몰래 하는 거는 된다, 이런 거는 몰래,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몰래 이런 뜻 표현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왕따 시키는 겁니다. 왕따. 친목회,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단체 구성은 2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겁니다. 오히려 서울, 아마 여기는 제가 군자역 근처, 이 근처의 부동산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여기는 왕따가 안 심할 수도 있어요. 심한 곳이 신도시가 심해요. 신도시. 일기 신도시. 최고 심한 데가 지금 일산, 주역동, 대하동 이런 데가 최고 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친목회가. 그 친목회가 있어가지고 저도 친목회 가입해봤는데, 그 친목회 보면 일요일도 문 열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규칙에. 일요일날 놀아야 되는데 혼자 열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또 문 열어야 되잖아요. 같이 경쟁이, 혼자 독점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놀 수도 없죠. 그래서 일요일날 문 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친목회 뭐 체육대회 하는 데는 문 닫고 다 같이 가야 된다. 만약 안 가면 뭐 벌금 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친목회장한테 벌금은 판사가 선거하지 네가 뭔데 벌금 선거하냐 이랬더만 저 인간 왕따 시키라 해가지고 폐업했어요. 더 이상 뭐 아무도 저하고는 투명인간 취급에 아무도 공동중개 하자 해도 모르는 척하고 이러니까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친목회 회칙이 저기 제가 또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서 그 인천시 부평구 상곡동에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그 옆에 중개업소를 인수해가지고 개업했어요. 근데 그 친목회, 그 전에 근무하던 그 사장이 친목회 회장이었어요. 그 회장 마음대로 뭐 회칙도 잘 바꿀 수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장으로 근무하다 그만두면 3개월 안에는 그 같은 친목회 구성원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는 개업 못한다. 단, 전 근무하던 사장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회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두고 간 사람 동의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분은 권리금 주고 보증금 월세 내고 3개월 동안 비워놨어요. 일 못하고. 그 3개월 동안 비워놓으면 월세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못하니까 문 닫아놓으면 손님 다 떨어지죠. 손님 안 오잖아요. 굉장히 타격이 심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하려면 친목회 회칙을 잘 보셔야 돼. 근데 요즘은 친목회 회칙을 문서로 잘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불법이잖아요. 이게 지금 독점주의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또 공인중개사법에도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차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그런데 지금도 왕따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법이 있을 필요도 없죠. 엄청나게 왕따를 많이 시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개업하려면 권리금 많이 주고 회원업소를 인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요. 자, 이 매무수거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하나 빠졌는데 우리 프린터는 거기 11번에 맨 밑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우리 표에 여기서는 지금 칠판에는 빠져 있는데 우리 교과서는 198페이지 그 박스에
동그라미 2번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번에 보니까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뭡니까? 이게 분유회나 그 다음에 아파트 동대표나 이런 분들 또는 가장 심한 게 신규 아파트 분양 받으면 입주자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입주자 카페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 분양을 받아보니까 카페 가입하라더라고. 가입했어요. 그래서 분양금 파니까 카페 탈 때 안 했는데 강퇴시켜 버렸더라고. 어떻게 알고 팔았는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그 정보를 보고 외부 사람들 아예 로그인 자체를 못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세 조작을 하더라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요. 거기 보면 뭐 얼마 밑으로 내놓지 말자. 옆에 아파트 비싼데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1억 분양가보다 2배 비싸게 내놓자. 보통 분양가보다 2배 올라가 버리잖아요. 입주할 때 되면. 그런 거 담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단독주택 이런 거는 담합하기가 어렵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이게 카페라든지 밴드라든지 뭐 주로 이제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 커뮤니티가.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뭐 카카오톡도 단톡방 자기들끼리만 딱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담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시험에는 해마다 지금 198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금쟁이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은 우리 기본서 208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208페이지까지. 209페이지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문구점 운영하는 거는 금쟁이이다 아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안 된다 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문구점은 매매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되고요. 문구점은 해도 된다. 문구점은 경업제 안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 문구점을 운영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업제 안에 위반되긴 하죠. 여기서 지금 금지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상가 분양대행하고 제가 조금 전에 분양대행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는 중개보수 아니라고 했죠. 많이 받아도 된다고. MGM 요즘 MGM 또는 R 보통 빌라 같은 거 하나 분양대행하니까 R 20개 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리베이트 2천만 원 준다는 이야기에 빌라 하나 분양대행하면. 여러분들도 빌라 분양받을 사람 주위변에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2천만 원 받아서 1천만 원 나눠 먹게요. 분양대행 전국에 있는 거 다 가능해요. 그 개업공개사라고 하고 전화하면은 다 알 준다고 그래요. 20개.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사물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이다. 쌍방대리는 금쟁인데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니죠? 의뢰인을 대리해서 임대하는 행위. 주로 이거 원룸 같은 거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원룸 같은 거, 다가구 같은 거는 주인이 계약할 때마다 안 나오죠? 개업공개사한테 위임장하고 인감명령 맡겨놓고 대리하게 하잖아요. 금쟁이 아니다. 일방대리는. 쌍방대리가 금쟁이다. 쌍방대리.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한다.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친목회 만드는 것 자체가 금쟁이는 아니고 친목회 만들어가지고 왕따시키는 게 금쟁이죠.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면 금쟁입니다. 왕따시키면 금쟁이다. 금쟁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210페이지 기본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인데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지금 어디 위탁이 되어 있냐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자, 그러면 신고센터 신고를 접수받는데 사실 먼저 이게 신고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고 나면 이제
신고인의 신고를 접수받고요. 접수받으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후에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신고센터는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프린터는 이거 내드렸죠. 신고센터 절차하고 그 모니터링 절차 2개 내드렸잖아요. 프린터 지지난주에. 인터넷 뜯는 분들은 프린터는 매 첫 강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고센터 업무위탁 211페이지에 보니까 업무위탁 어디다 한다고 했어요? 한국부동산원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해놨습니다. 제가 신고센터에 전화해 보니까 그 지금 우리 집 아파트에서 자꾸 분유해서 가격 담합하고 높게 강권해 달라고 하는데 좀 조사 좀 해주세요 하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좀 하기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귀찮아 하더라고요. 사실 신고센터 전화를 해보니까. 한국부동산원 아니면 인터넷에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라고 치면 다 나와요. 전화번호가. 광고도 지하철역에도 광고 많이 해놨더라고요. 부동산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하라고. 그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런 거 10일 이런 걸 시험에 낸다면 7일 이렇게 바꿔서 낼 수 있다고요. 자, 10일은 우리 프린터 10일 한번 봅시다. 찾아서 체크만 해놓겠습니다. 40번에 13번, 12번, 13번, 40번에 프린터 40번에 12번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되고요. 13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숫자 10일 이런 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0일.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고 쉬었다 하지 말고 문제는 풀어야 되겠네요. 문제 요거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고 쉬었다가 중개보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11페이지에 있네요. 211페이지.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이네요. 부동산거래 질서 결연행위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이라고 했어요?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시험에 이렇게 낸다고요.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X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중개보수 222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